한여름 폭염이 전국을 뒤덮은 어느 7월, 인천 서구의 오래된 단독주택 단지에서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기상청은 며칠째 평년보다 훨씬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연일 폭염특보와 전력 사용량 증가를 보도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에어컨을 최대한 가동하며 더위를 견디고 있었지만, 그 골목 끝에서 30년 넘게 같은 집을 지켜온 68살 박성호의 집에서는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인 현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박성호는 인천에서 오랫동안 주택 시공과 보수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은퇴한 뒤에도 동네 사람들은 집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그를 찾았다. 오래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도, 지붕에서 빗물이 스며들어도, 작은 균열이 생겨도 박성호는 대부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왔다. 그는 집이라는 공간은 관리하는 사람의 정성과 경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 집은 아내와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집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서울에서 건설회사 엔지니어로 일하며 여러 번 새로운 아파트를 권했지만 박성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그 집에는 자신의 시간과 가족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길고 무더웠다. 나흘 넘게 기온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았다. 에어컨을 켜도 실내 공기는 쉽게 시원해지지 않았다. 박성호는 전기료보다도 집이 더위를 얼마나 견디는지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다. 오래된 집일수록 작은 변화가 큰 문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 안을 점검하던 그는 지하 저장 공간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다. 오래된 단독주택에는 작은 지하 공간이 하나 있었고, 계절용 물건과 공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해왔다. 여름이면 다른 공간보다 조금 서늘한 정도였지만 특별한 이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지하 공간의 공기는 단순히 시원한 수준이 아니었다. 계절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은 것처럼 차가웠다. 한여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냉기가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박성호는 처음에는 에어컨 배관이나 환기시설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하에는 냉방 장치가 없었고 집안의 설비 역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집을 관리해온 경험을 떠올리며 하나씩 가능성을 지어나갔다. 수도관이 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하수 배관에서도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 전기 설비에도 문제는 없었다. 지하의 차가운 공기는 특정한 방향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방향은 북쪽 기초 벽이었다. 박성호는 그 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10여 년 전 방수 공사를 직접 했고 몇 년 전에는 작은 균열까지 모두 보수했다. 그동안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블록 위를 하얀 결정이 넓게 덮고 있었다. 처음에는 석회 자국이라고 생각했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까이 살펴볼수록 그것은 석회가 아니었다. 물기가 얼어붙으며 만들어지는 결정과 똑같은 형태였다. 벽 전체에 두껍게 붙어 있는 것은 분명 얼음이었다. 한여름에 지하실 벽에 얼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 이상한 점은 얼음이 녹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밖에서는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지하에서는 겨울보다 더 강한 냉기가 유지되고 있었다. 박성호는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이 벽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건축 도면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 집을 지을 당시의 구조는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북쪽 기초 벽 뒤에는 흙뿐이었다. 냉동시설도 특수 설비도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혹시 외부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 주변을 살펴보았다. 북쪽 마당의 흙은 폭염 때문에 메마른 상태였다.
습기가 올라오는 흔적도 없었고 땅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다. 주변 이웃집 역시 아무런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시 지하로 내려왔을 때 상황은 처음보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벽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고 얼음 결정은 조금 전보다 넓어진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녹기는커녕 오히려 범위를 늘려가는 모습이었다. 박성호는 여러 가능성을 다시 떠올렸다. 화학 반응일 수도 있었고 지하수의 이상 현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설명도 현재의 모습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번 확인했다. 손전등으로 비춰도 조명을 켜도 결과는 같았다. 얼음은 실제로 존재했고 콘크리트 벽 자체에서 냉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다. 집을 평생 관리해온 사람일수록 작은 변화가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잘 안다. 박성호 역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벽이 차가워졌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차가움이 집의 구조 자체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잠을 청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만 반복됐다. 한여름의 인천에서 아무런 냉각 장치도 없는 오래된 주택의 지하벽이 왜 얼어붙고 있는가? 그 질문에는 아직 어떤 답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하자가 아니라 자신의 집 아래 어딘가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라는 사실을. 박성호는 지하벽을 다시 확인한 뒤에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오랫동안 주택을 관리하며 축적한 경험은 단순한 착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은 더욱 커졌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벽면 전체가 얼어붙는 현상은 자연적인 결로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누수도 아니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 해왔던 방식대로 하나씩 원인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냉방 설비였다. 집안에 설치된 에어컨은 거실과 안방만 연결되어 있었고 지하에는 냉기가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었다. 실외기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배관 어디에도 이상 기록은 없었다. 전기 계량기의 사용량도 평소 여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에어컨이 오작동해 지하를 냉동고처럼 만들 가능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수도 계량기를 확인했다. 수도 사용을 모두 멈춘 상태에서 계량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누수가 있었다면 미세하게라도 숫자가 변해야 했지만 그런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장실과 싱크대, 세탁실 배관도 모두 정상 범위였다.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누수였지만 이번만큼은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수관 역시 이상이 없었다. 악취도 없었고 역류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하 바닥에도 물이 고여 있지 않았다. 일반적인 결빙이라면 먼저 물이 흐르는 흔적이 나타나야 했지만 벽은 처음부터 얼음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성호는 오래전 직접 정리해 두었던 집의 공사 기록을 다시 꺼냈다. 방수 공사를 했던 날짜, 기초 보수 내역, 외벽 단열 작업, 배관 교체 기록까지 모두 남아 있었다. 북쪽 기초벽은 그동안 가장 문제가 없던 구역이었다. 작은 균열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런 벽이 갑자기 얼어붙는다는 것은 기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혹시 외부 토양에 이상이 생겼는지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북쪽 마당의 상태는 며칠 전과 다르지 않았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흙은 메마른 상태였고 습기가 올라오는 흔적도 없었다. 주변 배수시설도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인천시 상수도 공사나 도시가스 공사 일정도 최근에는 없었다. 공공시설 공사 때문에 집안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거의 사라졌다. 다시 지하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얼음의 크기였다. 몇 시간 전보다 분명히 넓어져 있었다. 벽의 중심부만 덮고 있던 하얀 결정은 좌우로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
아래쪽에도 새로운 얼음층이 형성되고 있었고 가장자리에서는 아주 얇은 결정이 계속 자라나는 모습이 보였다. 실내 온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얼음만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박성호는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상은 반대로 움직였다. 그는 혹시 외부 열을 이용하면 변화가 생길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창고에 보관하던 산업용 전기 히터 2대를 지하로 옮겼다. 예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였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보다 훨씬 강한 출력이었다. 히터 2대를 북쪽 벽 방향으로 설치한 뒤 장시간 가동했다. 상식대로라면 얼음은 조금씩 녹기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얼음은 녹지 않았다. 표면에 물방울조차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벽에서 계속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오면서 히터가 만들어내는 열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다. 박성호는 여러 번 장비의 이상 여부를 확인했지만 히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열을 받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벽이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그는 다시 얼음의 두께를 확인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녹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처럼 보였다. 박성호는 평생 건축 현장에서 수많은 자재를 다뤘다. 콘크리트가 어떻게 균열을 만드는지, 수분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일반적인 동결이 아니었다. 벽 자체가 지속적으로 냉각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기 중의 수분까지 얼음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 주변을 다시 살펴보다가 이전에는 없던 작은 변화를 발견했다. 콘크리트 줄눈 한쪽에 아주 미세한 금이 생겨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표면 균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볼수록 금은 위아래로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다.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균열이었다. 건축 일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이런 균열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기초벽의 균열은 집 전체의 안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호는 자를 가져와 균열의 길이를 기록했다. 혹시 변화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날짜와 위치까지 메모해 두었다. 그는 아직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확인에서는 균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져 있었다. 불과 반나절 만의 변화였다. 벽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속도였다. 그는 기초벽 안쪽에서 얼음이 부피를 키우며 콘크리트를 밀어내고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 가설 역시 하나의 질문에 막혔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낮은 온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가? 폭염이 이어지는 계절의 지하 토양 전체를 얼릴 만큼의 냉기를 유지하는 장치는 일반 주택 주변에는 존재할 수 없었다. 박성호는 집 전체를 다시 점검했다. 천장에도 이상이 없었고 바닥에도 변화는 없었다. 창문이나 문틀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오직 북쪽 지하 기초 벽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 아내와 함께 이 집으로 처음 이사 오던 날을 떠올렸다. 당시 이곳은 새로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였고 분양 관계자는 이 지역이 안정적인 주거지라고 여러 번 설명했다. 집안 조사도 모두 끝난 곳이라고 들었다. 그동안 30년 가까이 큰 문제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의심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다. 집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할 가능성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다시 지하를 확인했을 때 얼음은 또 한 번 범위를 넓히고 있었다. 처음 발견했던 위치를 중심으로 아래쪽까지 연결되기 시작했고 벽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도 하얀 결정이 조금씩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균열이었다. 기존에 가는 선이 이제는 눈으로 쉽게 확인될 정도로 길어지고 있었다. 박성호는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집술이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 박민재는 구조안전 진단과 건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연락하기 싫은 상대이기도 했다. 민재는 여러 해 전부터 아버지에게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자고 권해왔다. 박성호는 그때마다 이 집은 아직 충분히 안전하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지하벽에서 계속 자라나는 얼음과 점점 넓어지는 균열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박성호는 결국 공사 기록이 놓여있는 책상을 다시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어떤 문제든 혼자 해결해왔다는 자부심보다 지금은 집의 안전이 훨씬 중요했다. 그는 아직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었다. 박성호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하 기초벽에서 계속 커지는 얼음과 빠르게 넓어지는 균열은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서울에서 건설회사 구조안전팀에서 근무하는 아들 박민재에게 연락을 남겼다. 박민재는 아버지의 연락을 받은 직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박성호는 사소한 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집을 정리하고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누었지만 박성호는 언제나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자신이 직접 관리한 집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었다. 그런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민재는 직감했다. 다음 날 오전, 박민재는 인천의 집으로 내려왔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장비를 차량에 싣고 왔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수분 측정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콘크리트 균열 측정 게이지, 그리고 구조물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장비까지 모두 준비했다.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였다. 집 안으로 들어온 민재는 특별한 인사보다 먼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박성호가 이번에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설명을 듣기보다 먼저 지하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자마자 민재는 이상함을 느꼈다. 지상과 지하의 온도 차이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여름철 오래된 단독주택 지하는 원래 약간 서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공기는 계절 자체를 바꿔놓은 것처럼 차가웠다. 냉동창고를 점검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냉기가 공간 전체에 퍼져 있었다. 민재는 아직 벽을 보기도 전에 장비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는 가장 먼저 열화상 카메라의 전원을 켰다. 건설 현장에서는 누수, 단열 결함, 배관 이상을 확인할 때 자주 사용하는 장비였다.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기초벽은 주변 토양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한다.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도 극단적인 온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민재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곧바로 다시 설정을 확인했다.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메라에는 북쪽 기초벽이 진한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표시되는 수치는 장비가 측정 가능한 최저 범위에 가까웠다. 민재는 전원을 다시 껐다가 켰다. 배터리를 교체한 뒤 다시 측정했다. 결과는 똑같았다. 벽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장비의 고장을 의심하기 위해 다른 벽을 측정했다. 남쪽과 동쪽 벽은 정상적인 수치가 나왔다. 오직 북쪽 기초벽만 극단적으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장비에는 문제가 없었다. 민재는 수분 측정기로 콘크리트 상태를 확인했다. 표면에는 얼음이 존재했지만 공기 중 습도는 오히려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결빙이라면
주변 습도가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였다. 벽 주변의 수분이 계속 얼어붙으면서 공기 자체가 건조해지고 있었다. 그는 메모를 시작했다. 첫 번째 기록은 비정상적인 저온. 두 번째 기록은 지속적인 결빙. 세 번째 기록은 급격하게 낮아진 국부 습도. 세 가지 모두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거의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었다. 민재는 이번에는 균열을 자세히 조사했다. 박성호가 전날 기록해둔 위치와 비교하자 균열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나 있었다. 폭도 미세하지만 분명히 커져 있었다. 그는 균열 게이지를 부착해 변형 속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벽은 아주 느리지만 계속 안쪽으로 밀리고 있었다. 민재는 콘크리트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일정한 힘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오래전 참여했던 프로젝트 하나를 떠올렸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겨울철 동결 융기로 인해 도로 기초가 변형되었던 현장이었다. 땅속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했고 그 힘이 구조물을 밀어 올렸다.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그것과 매우 비슷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지금은 한겨울이 아니었다. 폭염이 계속되는 한여름이었다. 민재는 아버지가 남겨둔 공사 기록과 집의 도면을 다시 살펴보았다. 북쪽 기초벽 뒤에는 특별한 설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도시가스 배관도 아니고 상수도 본관도 아니었다. 일반적인 흙으로 표시된 구간뿐이었다. 그는 혹시 최근 주변에서 지하 공사가 있었는지 지방자치단체 공사 정보를 확인했다. 상하수도 공사도 없었다. 통신선 매설 공사도 없었다. 도시가스 긴급 복구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외부 공사로 인해 집안이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도 사라졌다. 민재는 다시 열화상 카메라를 들었다. 이번에는 벽 전체를 여러 방향에서 촬영했다. 차가운 영역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중앙부가 가장 낮은 온도를 나타냈고 주변으로 갈수록 조금씩 온도가 올라갔다. 이것은 냉기가 벽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벽 뒤쪽 어딘가에서 전달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다. 토양의 일반적인 온도, 콘크리트의 열전도율, 현재 기온, 그리고 열화상 장비가 표시하는 값. 아무리 계산을 반복해도 결과는 하나였다. 벽 뒤의 토양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 정도 규모의 냉기를 유지하려면 일반 가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에너지가 필요했다. 민재는 메모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국부적 결빙이 아니라 신부 동결 가능성. 그는 다시 기초벽을 바라보았다. 문제는 얼음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얼음을 만들고 있는 원인이었다. 현재처럼 토양이 계속 얼어있다면 얼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을 반복한다. 그 힘은 결국 콘크리트를 밀어낸다. 콘크리트가 버티지 못하면 기초가 변형된다. 기초가 변형되면 집 전체 하중이 균형을 잃는다. 그 이후에는 벽체와 지붕, 창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민재는 더 이상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구조 안전 문제라고 판단했다. 박성호 역시 아들의 표정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기록을 모두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균열을 다시 확인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도 새로운 미세 균열이 기존 선과 연결되고 있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구조 안전 업무를 하며 수많은 건물을 조사해왔다. 노후화된 콘크리트, 침하된 기초, 누수로 약해진 철근. 하지만 계절과 상관없이 토양이 얼어붙으면서 기초를 밀어내는 현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민재는 더 이상 원인을 추측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는 북쪽 기초 벽 중앙을 다시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다.
현재 상태로는 외부에서 아무리 측정해도 원인을 알 수 없다. 압력을 만드는 대상이 벽 뒤에 존재한다면 결국 확인해야 한다. 그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기초 벽 일부를 개방해 내부를 조사하는 것. 그 결정은 위험을 동반했지만 그대로 방치하는 위험이 훨씬 크다는 사실 역시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박성호는 오랫동안 지켜온 집을 바라보며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제는 추측을 끝내고 벽 뒤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민재는 최종 점검 기록을 정리한 뒤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다. 북쪽 기초벽 뒤에서는 일반적인 건축 구조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저온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그 원인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균열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미 벽은 하루 전보다 더 큰 압력을 받고 있었고 현재의 변형 속도를 고려하면 구조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민재는 작업 범위를 최대한 좁게 설정했다. 기초 전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나타난 중심부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콘크리트 두께와 철근 배치를 예상하며 천공 위치를 여러 차례 계산했다. 무작정 벽을 깨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손상으로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박성호 역시 그 계획에 동의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건물을 보수했던 경험으로 보아 지금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이미 얼음은 벽의 표면 현상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번의 측정을 통해 드러나 있었다. 두 사람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하나씩 준비했다. 산업용 해머드릴, 콘크리트 코어 비트,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 가스 차단용 고성능 방독 마스크, 응급 상황에 대비한 소화기와 비상 연락 장비. 민재는 혹시라도 내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가스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오래된 구조물에서는 메탄이나 유해가스가 축적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비록 현재까지 그런 징후는 없었지만 안전 절차를 생략하지 않았다. 작업은 오전 중 시작됐다. 첫 번째 천공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콘크리트는 오래된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도가 아니었다. 드릴 비트가 조금씩 전진하기는 했지만 속도가 매우 느렸다. 민재는 처음에는 콘크리트 자체의 품질이 높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제거되는 파편을 확인한 순간 생각이 달라졌다. 잘게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에는 얼음이 함께 섞여 있었다. 얼음은 표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콘크리트 내부의 미세한 공급까지 모두 얼어붙어 있었다. 그 상태는 일반적인 동결보다 훨씬 심했다. 민재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다시 열화상 카메라를 확인했다. 천공 부위는 여전히 극단적으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벽이 조금씩 따뜻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냉기는 계속 안쪽에서 공급되고 있었다. 박성호는 제거된 콘크리트 조각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공사 현장에서 수없이 다루었던 자재였지만 지금처럼 얼음과 하나처럼 결합된 상태는 처음이었다. 그는 오래전 겨울철 동결 피해를 복구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때도 콘크리트가 얼기는 했지만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녹았다. 지금은 계절 자체가 정반대였다.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에 벽 내부가 이런 상태라는 것은 결국 외부 자연환경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작업은 다시 이어졌다. 천공 깊이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드릴의 진동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단단한 콘크리트 특유의 저항이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부에서 다른 재질을 건드리는 듯한 반응이 나타났다. 민재는 드릴을 멈췄다. 그는 측정 장비를 이용해 두께를 다시 계산했다. 현재 위치라면 아직 흙이 나와야 하는 깊이였다. 하지만 드릴 끝에서 전달되는 반응은 흙과 달랐다. 단단한 구조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일정한 저항이 계속 이어졌다. 그는 코어 비트를 교체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작은 원형 구멍이 조금씩 넓어졌다.
얼음이 섞인 콘크리트가 제거될수록 내부에서는 훨씬 강한 냉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작업 공간의 온도는 눈에 띄게 낮아졌다. 민재는 장비를 잠시 멈춘 뒤 마지막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혹시라도 내부에 압력이 존재한다면 지금부터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박성호도 같은 생각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방독 마스크를 착용했다. 작업을 재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콘크리트 일부가 갑자기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밀려나오기 시작했다. 압력이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민재는 즉시 장비를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작은 균열이 순식간에 연결되면서 손바닥 크기의 콘크리트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동시에 좁은 틈 사이로 강한 압력이 빠져나오는 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은 곧바로 작업 구역에서 거리를 유지했다. 틈은 계속 벌어지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곧이어 흰색 기체가 빠르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증기로 보였다. 그러나 민재는 바로 이상을 느꼈다. 기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주변 공기를 차갑게 만들고 있었다. 일반적인 수증기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잠시 뒤 방독 마스크 안에서도 강한 자극이 느껴졌다. 민재는 즉시 작업 중단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지하에서 벗어난 뒤 환기 상황을 확인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을 빠르게 정리했다. 염소, 냉매, 산업용 가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물질이 있었다. 무수암모니아. 그는 즉시 작업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강한 냉기, 급격한 압력 변화, 공기를 빠르게 냉각시키는 특성. 모든 조건이 하나의 물질과 거의 일치했다. 무수암모니아는 대형 냉동시설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산업용 냉매였다. 현재는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오래된 산업시설에서는 흔히 사용되던 물질이었다. 박성호 역시 오래전 공사 현장에서 냉동창고를 보수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사용되던 설비에도 같은 물질이 들어있었다. 두 사람은 즉시 다시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민재는 일정 시간을 기다리며 내부 압력이 안정되는지 확인했다. 동시에 관련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했다. 현재까지는 소량의 기체만 빠져나온 것으로 보였지만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했다. 약 10여 분이 지나자 압력이 빠져나오는 소리는 멈췄다. 민재는 다시 보호 장비를 착용한 뒤 최소한의 확인만 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드릴을 사용하지 않았다. 손전등만 준비한 채 조심스럽게 천공된 구멍 가까이 다가갔다. 기체는 거의 사라져 있었다. 구멍 너머에는 흙이 보이지 않았다. 민재는 잠시 손전등의 각도를 바꾸었다. 빛은 예상보다 훨씬 멀리까지 이어졌다. 일반적인 기초 뒤 공간이라면 곧바로 흙이 보여야 했다. 하지만 빛은 비어있는 공간을 통과하고 있었다. 조금 더 안쪽을 비춘 순간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났다. 거칠게 부식된 금속 표면이었다. 회색 콘크리트도 아니고 흙도 아니었다. 매우 두꺼운 강철 구조물처럼 보이는 금속판이 손전등 빛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었다. 민재는 빛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며 확인했다. 금속 표면은 평평하지 않았다.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었고 곳곳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굵은 볼트처럼 보이는 돌출부가 이어져 있었다. 주택 기초 뒤에서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구조였다. 박성호 역시 그 모습을 확인한 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살았던 집 아래에 흙이 아니라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모든 추측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민재는 더 이상 두 사람만의 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구조물이 무엇인지, 왜 이곳에 묻혀 있는지,
그리고 내부에 어떤 위험이 남아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자신들이 단순한 주택하자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훨씬 거대한 비밀의 입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민재는 손전등으로 확인한 금속 구조물을 다시 한번 바라본 뒤 더 이상의 자체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주택의 기초 뒤에서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발견된 것만으로도 이미 일반적인 건축 사고가 아니었다. 게다가 조금 전까지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용 냉매까지 고려하면 전문기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했다. 박성호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평생 건축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고 현장을 경험했지만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었다. 집을 지을 당시에도 이후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기초 뒤에 이런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전달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이 집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어왔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박민재는 즉시 119 상황실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단순한 주택 균열이 아니었다. 주택 기초 내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산업용 금속 구조물이 발견되었고 작업 중 산업용 냉매로 추정되는 가스가 일시적으로 누출되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전달했다. 상황실은 위험물질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한 뒤 관할 소방서와 특수구조대, 유해화학물질 대응팀에 동시에 상황을 전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는 소방차와 구조차량이 도착했다. 초기 대응을 맡은 소방대원들은 가장 먼저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했다. 이어 휴대용 가스 측정기를 이용해 지하 내부의 공기 상태를 확인했다. 첫 번째 측정에서는 위험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기초 벽 내부에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장 지휘를 맡은 소방관은 박민재에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차례대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재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균열의 변화 과정, 벽 내부에서 나온 가스, 그리고 손전등으로 확인한 금속 구조물까지 빠짐없이 전달했다. 소방관은 모든 내용을 기록한 뒤 내시경 카메라를 준비했다. 기존에 뚫린 작은 구멍을 조금만 넓힌 뒤 내시경 장비가 천천히 내부로 들어갔다. 모니터에는 처음에는 성에가 낀 금속 표면만 나타났다. 그러나 카메라가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하자 이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두꺼운 강철 패널이었다. 그 다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된 리벳과 볼트였다. 조금 더 이동하자 곡면 형태의 외벽이 화면에 나타났다.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떠올렸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하 저장 탱크가 아니었다. 건물의 일부였다. 내시경은 계속 이동했다. 잠시 뒤 화면 한쪽에 오래된 금속 손잡이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나타났다. 이어 그 주변에서 직사각형 형태의 경계선도 확인되었다. 마치 대형 산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출입문 일부처럼 보였다. 박민재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시설이 땅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조사팀은 카메라 각도를 조금 더 위쪽으로 조정했다. 얼음이 두껍게 덮여 있었지만 금속판 한쪽에는 사각형 명판 하나가 붙어 있었다. 표면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일부 글자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소방관은 화면을 확대했다. 성에를 제거하기 위해 카메라 끝부분의 장치를 이용해 표면을 조금 정리했다. 조금씩 글자가 드러났다. 대한 콜드 시스템.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다른 문장이 남아 있었다. 냉동 설비. 그리고 그 밑에는 경고 문구가 이어졌다. 고압 냉매 배관. 현장에 있던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대한 콜드 시스템이라는 이름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었다. 박성호는 한참 동안 명판을 바라보다가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그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 이 일대는 주택단지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인천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 지역이 과거 식품물류와 냉동창고가 모여있던 산업지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이곳에는 대형 냉동 물류시설과 식품 보관 창고들이 여러 곳 운영되었다. 그러나 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철거되었고 이후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차례대로 들어섰다. 박성호 역시 분양을 받을 당시 개발이 모두 끝난 안전한 주거지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과거 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대한콜드시스템이라는 이름도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예전 냉동 물류업계에서 규모가 컸던 회사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이름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단순한 재개발이라고만 생각했다. 소방대 역시 이 정보를 듣고 즉시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와 토지이용 기록 확인을 요청했다. 동시에 경찰에도 현장 지원을 요청했다. 만약 지하에 과거 산업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행정조사까지 필요한 사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 범위는 점점 넓어졌다. 내시경 카메라는 구조물의 끝을 확인하지 못했다. 촬영 가능한 거리 안에서도 금속 외벽은 계속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저장 탱크 하나가 아니라 더 큰 시설의 일부일 가능성을 의미했다. 현장 지휘관은 추가적인 굴착 작업을 중단시켰다. 현재 상태에서는 내부 압력도, 남아있는 냉매의 양도 알 수 없었다. 무리하게 구조물을 건드리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박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처음 지하 벽의 얼음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단순한 누수나 배관 문제를 의심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집 아래에는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산업시설이 묻혀 있었고 그 시설은 아직도 어떤 형태로든 기능의 흔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성호는 평생 살아온 집을 다시 떠올렸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했던 공간 아래에 이런 구조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지금 자신의 집을 흔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얼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땅속에 숨겨져 있던 과거의 시설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소방과 경찰은 공동으로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박민재와 박성호에게는 추가 조사 전까지 구조물에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그 지시를 받아들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공식적인 조사였다. 대한콜드시스템이라는 이름이 왜 아직도 집 아래에 남아있는지, 냉동시설은 왜 철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냉매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국가기관의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현장 통제는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단계 더 강화되었다. 소방청 유해화학물질 대응팀과 인천시 재난안전본부, 경찰,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집안안전 전문기관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다. 단순한 주택 안전점검으로 시작된 일은 이제 여러 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합동조사로 확대되었다. 가장 먼저 내려진 결정은 구조물에 대한 추가 천공과 굴착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하에 어떤 설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확보한 내시경 영상과 열화상 자료를 모두 검토했다. 박민재가 촬영한 자료는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기초벽 중심부의 극저온 분포와 균열이 진행된 방향은 지하 구조물의 위치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조사팀은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주택 아래 집안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탐사 결과가 나오자 현장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레이더에는 단순한 금속 탱크 하나가 아니라 일정한 형태를 가진 거대한 구조물이 나타났다. 구조물은 박성호의 집 아래에서 끝나지 않았다. 북쪽으로 계속 이어졌고 인접한 필지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여러 방향에서 반복 측정을 실시했다. 결과는 모두 같았다.
지하에는 하나의 독립된 산업시설이 거의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었다. 조사 책임자는 곧바로 인천시 도시기록보관소에 과거 토지 이용 자료와 건축 인허가 기록을 요청했다. 동시에 현재 남아있는 시설이 위험물 저장 시설인지, 냉동 창고인지, 지하 배관망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 대응팀은 천공 부위에서 공기를 다시 채취했다. 분석 장비는 미량의 암모니아 성분을 확인했다. 수치는 즉시 인명피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산업용 냉매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었다. 담당 전문가는 오래된 냉동 설비에서 사용하던 무수암모니아의 특성과 현재 현상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는 모두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다. 오래전 설치된 냉동 배관 가운데 일부가 부식으로 파손되면서 내부에 남아있던 고압 냉매가 순간적으로 팽창했고 그 과정에서 주변 토양을 급격하게 냉각시켰다는 것이었다. 압축 상태의 암모니아가 빠르게 기화하면 주변의 열을 급격히 빼앗는다. 바로 그 현상이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배관 내부에서 발생했고 냉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초 주변 토양 자체가 깊게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안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산을 시작했다. 토양 온도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낮았다. 기초 벽바로 뒤의 일부 구간은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극저온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토양 속 수분은 계속 얼어 있었고 얼음의 팽창이 기초를 안쪽으로 밀어내는 동결 융기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박민재는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현상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벽의 얼음, 공기 중 습도의 급격한 감소, 콘크리트 내부까지 스며든 결빙, 균열의 확대, 열화상 카메라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저온. 모든 원인이 결국 하나의 시설로 이어지고 있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조사팀은 구조물 내부에 얼마나 많은 냉매가 남아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배관은 이미 한 곳 이상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다른 부분도 언제든 같은 방식으로 손상될 수 있었다. 만약 추가 파손이 발생하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암모니아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대응 수위는 즉시 상향되었다. 현장 책임자는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한 뒤 예방적 주민 대피를 건의했다. 몇 시간 뒤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박성호의 집을 중심으로 인접한 주택 여러 채에 임시 대피 명령이 발령되었다. 주민들에게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과 함께 임시 대피소가 안내되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누수나 화재도 아닌데 왜 집을 비워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현재 지하 구조물 내부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추가적인 냉매 누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구조 안전 점검도 함께 진행되었다. 박성호의 집 외벽에서는 이미 새로운 균열이 확인되었다. 기초벽에서 시작된 변형이 건물 전체로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인접한 주택에서도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일부 주택은 마당 바닥의 높이가 아주 조금 달라진 흔적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모두 같은 원인으로 판단했다. 지하 냉동시설 주변 토양이 얼어붙으며 집안을 밀어 올리고 있었고 그 영향이 주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문위원도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현재 상태를 자연적인 동토층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형성된 국부 영구 동토와 매우 비슷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연현상이 아니라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냉매 누출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훨씬 예외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조사팀은 구조물의 규모를 다시 계산했다. 지표 투과 레이더와 내시경 자료를 종합한 결과 지하시설은 박성호의 집 아래에서 시작해 북쪽 방향으로 수십 미터 이상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확인된 부분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했다. 또한 내부에는 여러 개의 냉동실과 연결 통로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만큼 배관 역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장에서는 즉시 장기 대응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누출 부위만 막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구조물 전체를 확인해야 했고 남아있는 냉매를 안전하게 제거해야 했으며 이후에는 집안 안정화 작업까지 진행해야 했다.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 대규모 공사가 예상되었다. 박성호는 전문가들의 설명을 조용히 들었다. 자신의 집에서 시작된 이상 현상이 이제는 이웃 전체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장 무거웠다. 그는 평생 이웃들과 큰 갈등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자신도 알지 못했던 지하의 시설 때문에 여러 가구가 동시에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박민재 역시 책임감을 느꼈다. 만약 아버지가 벽의 얼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대로 방치했다면 상황은 훨씬 위험해졌을 수도 있었다. 추가적인 배관 파손이 밤중에 발생했다면 주민들이 이상을 느끼기도 전에 암모니아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었다. 조사 책임자는 마지막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주택 아래에는 과거 냉동시설이 남아있다. 일부 배관이 부식으로 파손되었다. 누출된 냉매가 주변 토양을 급격히 냉각시켰다. 그 결과 토양 동결이 발생했고 기초가 지속적으로 밀려구조 안전 문제가 생겼다.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추가 누출을 막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설명이 끝난 뒤 현장에는 다시 긴장감이 흘렀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얼음이 생긴 이유를 밝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누가 이 거대한 산업시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주택단지를 조성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주민 대피가 완료된 뒤에도 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관심은 지하에 남아있는 냉동시설 자체보다 그것이 왜 그대로 묻혀 있었는지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존재를 알지 못했던 산업시설이 주택단지 아래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행정과 개발 과정 전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문제였다. 인천시는 특별조사반을 구성했고 경찰 수사관과 시청 도시개발국, 국토 관련 기록관리 담당자들이 함께 과거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현재 남아있는 전산 자료만으로는 개발 초기 기록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오래된 인허가 서류와 준공 기록은 대부분 종이 문서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기록보관소와 국가기록원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했다. 박민재는 조사팀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과 열화상 자료, 균열 측정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박성호 역시 집을 구입할 당시 받았던 계약서와 건축 관련 서류를 찾아 전달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처음 입주했던 시절을 다시 떠올렸다. 당시 분양 광고에는 안정적인 택지 개발 사업이라는 설명만 있었고 이전 부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며칠 뒤 첫 번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주택단지가 들어선 부지는 과거 대형 식품냉동물류단지였다는 사실이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었다. 대한콜드시스템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냉동식품을 보관하고 유통하던 기업 가운데 하나였고 부지 전체에는 대형 냉동창고와 냉매 배관망, 지하 저장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 기록에서 발견되었다. 회사는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이후 부지는 민간 개발업체에 매각되었다. 개발계획서에는 기존 산업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토양을 정화한 뒤 주거단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조사반은 철거 완료 보고서를 찾아냈다. 보고서에는 모든 지하시설이 제거되었고 위험물도 처리되었으며 주거용 부지 기준에 맞는 안전검사를 통과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조사 결과는 그 보고서와 완전히 달랐다. 지하시설은 철거되지 않았다. 냉동 설비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배관 역시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었다. 공식 문서와 실제 현장이 서로 정반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사반은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개발회사의 자료를 추적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오래전에 폐업한 상태였다. 법인은 이미 청산되었고
관계자 상당수도 다른 회사로 흩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문서와 공사감리 기록 일부는 남아 있었다. 감리 일지를 확인한 조사관들은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 계획서상으로는 대형 냉동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토양 정화를 완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다. 토양 오염 정화 작업에 대한 세부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시설 해체 과정에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폐기물 처리 문서 역시 일부만 남아 있었다. 누락된 자료는 하나둘이 아니었다. 국토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 공사 일정으로는 지하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철거 대신 상부 구조만 제거한 뒤 지하 시설을 그대로 매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가설은 이후 확보된 자료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조사반은 당시 항공사진을 확보했다. 개발 직전 촬영된 사진과 개발 이후 사진을 비교한 결과 건물은 사라졌지만 집안 높이는 예상보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거대한 지하 시설을 모두 철거했다면 대규모 굴착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상부 건물만 철거한 뒤 지하 시설은 흙으로 덮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조사는 계속 이어졌다. 당시 준공 승인 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 명단도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훗날 다른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팀은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찰도 별도의 수사에 착수했다. 공문서 허위 작성 여부와 개발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록을 확보했다. 언론 역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지하벽에 얼음이 생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기사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하나씩 공개되면서 보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주택단지 아래에 대형 산업시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방송사들은 과거 개발 과정과 현재 조사 상황을 연속으로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재개발 초기 관리 체계의 허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성호는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거절했다. 그는 관심을 받는 것보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박민재 역시 언론보다 조사기관과 협조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자료가 정확하게 사용되기를 원했다. 며칠 뒤 조사 결과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유되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발표했다. 과거 냉동시설은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다. 지하 구조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냉매 배관 역시 일부가 보존된 상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관은 부식되었고 최근 파손이 발생했다. 그 결과 냉매가 누출되며 토양을 급격히 냉각시켰고 동결된 집안이 기초를 밀어올리면서 현재의 구조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대부분은 오랫동안 안전한 주거지라고 믿고 살아왔다. 누구도 집 아래에 과거 산업시설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여러 주민이 자신들의 집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범위는 박성호의 집에서 시작해 인접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추가 탐사 결과 일부 필지에서도 같은 지하 구조물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행히 모든 구간에서 냉매 누출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안전점검은 필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률 검토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집을 정상적인 주거용 부지로 믿고 구입했다. 만약 개발 과정에서 산업시설을 고의로 숨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 소재는 분명해질 수밖에 없었다. 인천시는 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피해 규모 산정과 보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성호는 조사 결과를 들으며 오래된 기억 하나를 다시 떠올렸다. 처음 집을 구입했을 때 분양 관계자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안전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을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밝혀진 진실은 전혀 달랐다. 그와 이웃들은 새로운 터전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위험을 덮어둔 땅 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것이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이번 사건은 더 이상 한 채의 집에서 시작된 이상 현상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누군가가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렸던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수많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어 다시 드러나고 있었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현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초기에는 지하냉매 누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지만 이제는 주택단지 아래 남겨진 거대한 냉동시설 전체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문 해체업체는 수차례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단계적인 해체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남아있는 냉매를 회수하고 이후 집안을 안정화한 다음 마지막으로 지하 구조물을 철거하는 순서였다. 어느 하나도 서두를 수 없는 작업이었다. 박성호는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다.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명확했다. 기초는 이미 동결 융기로 인해 지속적인 변형을 겪고 있었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단순한 보수공사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철거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결과는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막상 공식 문서로 확인하는 순간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의 삶이 쌓였던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건물이 되었다. 박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임시 숙소에서 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제한된 시간 동안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뿐이었다. 오래된 가구와 공구 대부분은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박성호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오래된 서류함을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아내와 함께 처음 집을 계약했던 계약서, 오래전 리모델링 계획을 손으로 적어둔 메모, 그리고 민재가 어릴 때 그린 낡은 그림 몇 장이 남아있었다. 모두 평범한 종이었지만 그에게는 집 그 자체보다 더 소중한 기억이었다. 며칠 뒤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다. 철거는 일반적인 주택 해체와 달랐다. 먼저 집 주변의 집안을 안정화한 뒤 건물 상부를 순차적으로 해체해야 했다. 동시에 지하 구조물에 추가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특수 장비가 사용되었다. 박성호와 박민재는 안전구역 밖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았다.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존재했던 집이 조금씩 사라지는 과정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지금 이 선택이 가장 안전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상부 구조가 대부분 철거된 뒤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지하 굴착을 시작했다. 조금씩 흙이 제거되면서 그동안 일부만 확인되었던 금속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지하에는 대형 냉동 창고가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다. 외벽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구조는 유지되고 있었다. 여러 개의 냉동실과 연결 통로, 냉매 배관, 밸브 시설까지 대부분 남아 있었다. 전문가들조차 예상보다 보존 상태가 좋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 철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대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굴착이 계속되면서 부식된 배관 한 구간도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실제 냉매 누출은 바로 그 부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금속은 오랜 시간 동안 부식이 진행되었고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집안 환경이 변화하면서 마지막 균형이 무너졌던 것이다. 균열은 아주 작은 수준에서 시작되었지만 고압 상태로 남아있던 잔여 냉매가 빠르게 기화하면서 주변 토양을 급격히 냉각시켰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던 집안은 단기간에 얼어붙었고 기초를 밀어올리기 시작했다. 박민재는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처음 열화상 카메라 화면에 나타났던 비정상적인 수치를 다시 떠올렸다. 그 모든 이상 현상은 결국 하나의 배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배관이 아니었다. 배관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버린 과거의 결정이었다. 조사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검찰과 경찰은 과거 개발 과정의 책임 소재를 조사했고 인천시는 주민 피해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가 충분히 확보되자 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상안을 발표했다. 철거 대상 주택은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기준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임시 거주비와 이사 비용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추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인접주택도 모두 검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여러 주민들은 오랫동안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했지만 최소한 자신들이 왜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는지는 알게 되었다. 박성호 역시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돈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다. 집의 가치는 숫자로 계산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보낸 시간은 어떤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집은 이미 사람을 지켜주는 공간이 아니라 위험을 품은 구조물이 되어 있었다. 철거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박민재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함께 서울 근교로 이사하자고 제안했다. 이번에는 박성호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민재에게 새로운 집에서 작은 작업실 하나만 마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재는 웃으며 이미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다. 작업실은 크지 않았지만 오래된 공구를 정리하고 취미를 이어가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박성호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켜야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집은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가족이 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뒤 박성호는 다시 작은 수리 일을 시작했다. 예전처럼 큰 공사는 하지 않았지만 동네 이웃들의 작은 부탁을 들어주며 시간을 보냈다. 박민재도 이전보다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오래된 집을 잃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오랫동안 멀어졌던 부자의 시간을 다시 이어주었다. 몇 달 뒤 인천시는 지하냉동시설 철거를 모두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지는 추가 정화 작업을 거친 뒤 장기간 안전관찰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과거 산업시설이 주거지로 변경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시작되었다. 한 번의 사고가 행정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박성호는 어느 날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조용히 확인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났고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건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사람은 평생 많은 것을 지키려고 살아간다. 집을 지키고 추억을 지키고 익숙한 일상을 지키려 애쓴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되기도 한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는 선택은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지만 결국 더 큰 삶을 지켜준다. 눈앞의 익숙함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이고 과거의 집착보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더 오래 남는다. 무너진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서로를 잃어버린 삶은 다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터전은 콘크리트와 철근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족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작은 이상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오래 지켜온 것을 내려놓는 선택이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선택이 더 큰 위험을 막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며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라는 점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여러분이 느끼신 교훈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과 공감을 전해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와 더 깊은 감동을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하루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감동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